이 노인네가 기가 먹었나? 나가세요, 나가라고! 집을 못 찾겠으면 자식들을 불러요! 은행이 뭐 경찰서야 뭐야! 노인네가 노망이 났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하러 나와서 악취 풍겨대며 영업 방해를 해! 손님들이 할머니 보고 다들 기겁하고 불편해하잖아! 빨리 안 꺼져!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치매나 건망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저런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라고 단정짓지는 않나요? 한여름 길을 잃고 헤매던 74세 할머니가 더위를 피해 은행에 들어갔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이분은 단지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흐트러진 옷차림을 본 직원은 입 밖으로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은행이 무너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할머니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여름 오후 2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김혜정은 익숙해야 할 동네 골목길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던 혜정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는 구김이 잡혀 있었고 회색 치마는 뒤틀어져 있었죠. 머리카락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빗질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어요. 어디가 집이었지? 혜정은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길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이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길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더위에 지친 혜정은 시원한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눈앞에 하나로 은행 지점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정돈된 실내가 마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주저하지 않고 은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대기석과 번호표 발급기, 그리고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등장과 함께 은행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년 여성이 혜정을 힐끔 쳐다보더니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은 혜정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로비를 청소하던 미화원도 걸레를 든 손을 멈추고 혜정을 주시했습니다. 혜정은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다만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기석 중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에어컨 바람이 등 뒤에서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박상호 대리가 혜정 쪽으로 걸어왔거든요. 42살의 박상호는 이 지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고객을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상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바라봤어요. 아, 더워서 잠깐 쉬어가려고. 쉬어가시려고요? 박상호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휴게실이 아니에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혜정은 당황스러웠어요. 단순히 더위를 피해 잠깐 앉아 있으려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혜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상호는 혜정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조금 어눌해진 말투를 보며 내심 짜증을 냈어요. 어르신, 은행은 금융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쉬시죠. 이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경비원은 박상호의 눈빛을 읽고는 혜정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혜정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위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겹치면서 몸이 굳어버린 거죠. 경비원은 참을성을 잃고 혜정의 팔을 잡았어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 순간 혜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경험은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경비원에 이끌려 은행 밖으로 나온 혜정은 뜨거운 햇볕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혜정은 그렇게 은행 앞 계단에 앉아 있으면서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희미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이 은행에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내 돈이 여기에. 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질 무렵 혜정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는 혜정을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거든요. 2층짜리 단독주택 거실에 들어선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 그리고 무엇보다 지친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저녁 6시 즈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은 손녀 윤소민이었어요. 35살의 소민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특히 금융 관련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소민은 평소와 달리 조용한 거실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늘 저녁 준비를 하거나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혜정 옆에 앉았습니다. 혜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었던 것, 은행에서 쫓겨났던 것,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소민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하나로은행이라고 하셨죠? 소민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응, 그랬던 것 같아. 거기가 내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할머니. 소민이 혜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통장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혜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 들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소민은 급하게 서재로 달려가서 할머니의 금융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혜정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소민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자료들이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기예금만 180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합치면 혜정도 그제야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상가 임대 수익까지 합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정은 늘 검소하게 살았고 자신을 그저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 나를 쫓아냈다고? 혜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명백한 고객 차별이에요. 한편 하나로은행 지점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은 여직원 한 명이 박상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상호 씨, 오늘 그 할머니, 혹시 우리 고객이 아니었을까? 박상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더위 피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하지만 그 여직원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상 때로는 가장 소탈한 차림의 고객이 가장 큰 자산가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점장 오세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달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본점에서 내려온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다른 지점들에 비해 신규 고객 유치와 예금 증가율이 저조했거든요. 오세훈은 직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영업을 주문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이나 문제는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 한 명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점장님, 혹시 오늘 오후에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좀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그 일? 오세훈은 이미 박상호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절히 처리했다고 들었어. 왜? 혹시 모르니까 고객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고객이었다면. 오세훈은 잠시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박 대리 판단을 믿어보자. 하지만 그날 밤 여러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일을 떠올렸어요. 특히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일수록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은행업계에서는 이런 실수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민은 그날 밤 늦게까지 변호사 정나영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나영은 고령자와 치매 환자의 금융권익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소민이 대학 동기였고 평소에도 할머니의 법적 문제들을 자문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민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정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네. 내일 아침에 바로 움직이자. 다음 날 아침 9시 정나영 변호사는 혜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8살의 정나영은 고령자 금융권익 보호 분야에서 이미 명성이 높은 전문가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나영은 혜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소민이에게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혜정은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민이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어드리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나영은 혜정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은행 측에서 명백한 고객 차별을 한 거죠.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민은 할머니의 모든 금융 서류를 정나영에게 보여주었어요. 정기예금 증서, 적금 통장,
그리고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나영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어머님은 그 은행의 최우량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정나영이 말했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 신탁 계좌와 보호자 알림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은행 측에서 이런 고객을 함부로 대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정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온 연락이었는데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자들이 은행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였거든요. 어머님,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나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치매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 같아요. 한편 하나로은행 지점에서는 전날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어제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고객이었던 건 아니겠지? 창구 직원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박상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돈 있는 분들은 차림새부터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김미영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몰래 고객 명단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연세와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거든요. 김혜정. 김미영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김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예금 잔액과 거래 내역, 그리고 VIP 고객 등급까지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예금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럴 수가. 김미영은 급하게 지점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세훈 지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막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김미영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세훈이 화면을 보는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김혜정이라는 이름 옆에 표시된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금 잔액만 180억 원,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는 수천만 원 단위였어요. 이게 어제 그분이라고? 오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름도 같고 주소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미영은 고객 등급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VVIP 등급이에요. 우리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분이신 거예요. 오세훈은 즉시 박상호를 불러들였습니다. 박상호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지점장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상호야, 어제 그 할머니 말인데. 오세훈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 일요? 적절히 처리했잖아요. 뭔가 문제라도. 문제? 오세훈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박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김혜정의 계좌 정보를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럴 리가. 박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 로비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혜정과 소민, 그리고 정나영 변호사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든든한 지원군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제의 그 할머니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지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오세훈 지점장은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박상우도 뒤따라 나왔지만 얼굴이 창백하기만 했어요. 로비에 모인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세훈은 혜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지점장 오세훈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혜정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제의 당황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녀와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혜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과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당신네 직원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정나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정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 정나영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였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거든요. 오세훈은 이런 상황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VIP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오세훈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혜정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제 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쫓아냈으니 오늘도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상우는 뒤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18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세훈이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혜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는 됐고요. 혜정은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어요. 저는 오늘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오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거래를 정리한다는 게 예금 180억 원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계좌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언급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제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던 혜정이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정나영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과 상담을 마쳤어요. 그쪽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보호자 알림 시스템, 안전한 거래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 정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당황했어요. 만약 혜정의 계좌가 모두 해지된다면 지점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본점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오세훈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소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성급하다고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어제 우리 할머니를 쫓아낼 때는 왜 그렇게 성급했죠?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큰 고객인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상우는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기회요? 혜정이 박상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어제 저를 보고 뭐라고 했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나가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박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나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드러난 심각한 사안이에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경제적 능력을 추정해서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오세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더 커진다면 단순히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차별 문제에 민감한 시대에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오세훈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기회는 어제 주었습니다. 그때 저를 한 사람으로 고객으로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이창민 상인회 회장이었어요. 혜정이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그는 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이창민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혜정은 이창민에게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창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다고? 이창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상가 임대료도 시세보다 싸게 받으시고 어려운 상인들은 따로 도와주시기까지 하는 분이에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의 말이 떨어지자 로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정을 지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다시 한번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자신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자신의 모든 판단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저는 혜정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소민이 재빨리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혜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어요. 동정과 우려, 그리고 미묘한 불신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정나영 변호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어요. 여러분, 치매 초기 환자라고 해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김혜정 어머님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이시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입구로 지역 케이블 방송 기자와 카메라맨이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이 소식을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 기자 김성호입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어요. 치매 노인분이 은행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오세훈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론까지 개입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뻔했거든요. 특히 치매 노인 차별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언론의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기자님, 잠깐만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오세훈이 급하게 말했지만 기자는 이미 혜정에게 마이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정은 갑작스러운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며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언급된 후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저는 그게 혜정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민이 재빨리 개입했어요. 죄송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께서라도 증언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창민이 나서서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자의 질문은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180억이라는 거액을 혼자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가족들의 도움 없이 이런 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적절한 건지. 정나영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법정 대리인인 손녀분이 함께 계시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자의 질문은 이미 혜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치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오세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점에서 온 전화였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지점장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본점으로 올라오시오. 언론에까지 나가고 있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요? 오세훈은 전화를 끊고 박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야, 큰일 났다. 본점에서 당장 올라오라고 하네. 박상호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본점 호출은 징계나 인사조치가 임박했다는 신호였거든요. 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증언, 다른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은행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치매와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멘트를 했습니다. 혜정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라는 낙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소민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혜정이 손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소민이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혜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나영도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개인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면서 혜정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켠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또 다른 은행 고객이 다가왔어요. 70대 후반의 남성으로 그 역시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혜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태는 점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혜정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상황은 혜정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180억 예금주 치매 할머니 은행에서 쫓겨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뉴스의 초점은 혜정의 인권보다는 거액의 예금과 치매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의 집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도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혜정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단순히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건 아니야.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데. 정나영 변호사도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어머님께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이미 상담을 받아둔 새로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해누리 지역은행이라는 작은 지역은행이었어요. 규모는 하나로은행보다 작았지만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해누리 지역은행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정 고객님이시죠? 창구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혜정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제까지의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지점장실로 안내받은 혜정 일행을 맞이한 것은 50대 초반의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박민수 지점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정 고객님. 저는 해누리 지역은행 박민수 지점장입니다. 박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더군요. 혜정은 박민수의 첫 인상에 호감을 느꼈어요. 하나로은행의 오세훈 지점장과는 달리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희 은행은 작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의 예금 규모보다 중요한 건 고객님이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령자 고객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민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먼저 치매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 알림 시스템은 물론이고 고액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직원이 치매와 고령자 응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박민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우리의 기본 철학이죠. 혜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대접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지점장님,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시는군요. 정나영도 감동했어요. 이런 서비스라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네요. 박민수는 계속해서 은행의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고령자 전용 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제공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혜정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편해졌어요. 치매라는 진단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좌 이전 절차를 진행해 보시겠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편 하나로은행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계좌 해지 신청서가 접수된 것도 모자라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계좌 이전이 실제로 시작된 거였어요. 지점장님, 큰일입니다. 직원이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상인회 소속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계좌 해지를 신청하고 있어요. 오세훈은 머리를 감쌌어요. 아침부터 해지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창민 상인회 회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야? 오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김혜정 고객님 계좌와 상인회 관련 계좌를 합치면 30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0억 원이 빠져나간다면 지점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이미 본점으로 호출받아갔고 남은 직원들은 계속해서 밀려드는 해지 신청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창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오세훈이 전화로 간청했지만 이창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미 늦었어요. 우리 어르신께 그렇게 한 은행을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어요? 오후가 되자 하나로은행 앞에는 계좌 해지를 위해 찾아온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고객들이 몰렸지만 모두 계좌를 정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은행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고객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곳이라니. 우리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로은행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치매 할머니 차별 사건, 지역사회 집단 반발로 번져라는 제목으로 상인들의 집단 이탈을 보도했어요. 저녁 무렵 혜정은 해누리 지역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박민수 지점장과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은 기분이야. 혜정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나영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혜정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편견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자신만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혜정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누리 지역은행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치매 환자들의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소민아, 나는 이번 기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혜정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세요, 할머니? 혜정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온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가진 돈의 일부를 치매 환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 나처럼 돈이 많은 사람만 존중받아서는 안 되잖니.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소민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정나영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치매 환자 복지를 위한 재단이 있나요? 네, 몇 곳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정나영이 대답했습니다. 혜정의 결정은 신중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금액을 치매 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작은 기부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진행된 행사였지만 혜정에게는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혜정이 기부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치매 환자 인권보호재단의 김영희 이사장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김혜정 어머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부금은 치매 환자들의 금융권익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겠습니다. 소민과 정나영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소민이 혜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나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치매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한편 하나로은행 지점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혜정의 계좌 해지와 상인들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예금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본점에서는 지점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오세훈 지점장은 결국 다른 지점으로 좌천되었고 박상호는 징계를 받고 지방 소도시로 발령났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거의 텅 빈 하나로은행 로비에는 쓸쓸한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공허한 구호로만 들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붐비던 은행이 이렇게 한산해진 현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지점장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역 언론에서는 후속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치매 할머니 차별 사건 이후 하나로은행 지점 존폐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기업의 고객 서비스 철학을 되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혜정은 정기적으로 해누리 지역은행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박민수 지점장과 직원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혜정은 그런 대접에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민수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좋아요. 요즘은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혜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혜정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질병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민도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당당해지신 걸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정나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환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혜정 어머님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가 정말 커요.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령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혜정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병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소민이 전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해 주신 돈으로 치매 환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혜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혜정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는 치매 환자이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나로운행 건물이 보였어요. 이제는 한산해진 그 건물을 보면서도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혜정의 하루도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치매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주변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